한동훈 전 대표죠. 사퇴하는 거 보셨을 텐데 그 사퇴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정말 좋아했고 또 많은 토론에서 저도 이제 디펜스를 했고 그런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너무너무 좀 실망스러웠다. 비대위원장 시절에 대통령하고 그렇게 이제 각을 세면서 공천을 잘못하고 선거운동 전략도 잘못돼서 총선에 좀 폭망이 됐고 그리고 좀 휴지기를 좀 가지기를 원했는데 막바로 와서 또 당대표로 와서 대통령과 그렇게 차별화에만 몰두를 해서 갈등을 빚으면서 대통령 이렇게까지 까지 이제 몰고 오면서 특히 이제 탄핵 전국에서 말이 굉장히 이제 뭐 날마다 바뀌면서 탄핵을 막겠다 했다가 또 직무 정지를 하기 해야 된다. 또 조기 퇴진을 해야 된다. 근데 또 그 의총장에서는 대통령 어떤 담화를 보고 또 내란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 탄핵한 이후에 내가 비상계엄했느냐, 내가 투표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고 이게 초등학교 학생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참 대응을 하는 거 보고 저는 아이고야, 예. 당에 정말 그 많은 당원들과 특히 의원들이 저는 정말 그 좀 의의가 없지 않겠나 실망했던 어떤 그런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동훈계라고 불렸던 그 장동혁 의원이라든지 진종호 의원도 즉시 사퇴를 하고 심지어 박정아 비서실장조차도 당 의총에서 의원들이 빨리 한동훈 대표 데리고 와라 하니까 나 사퇴할게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데리고 오는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고성동 원내대표가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예. 그만큼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 측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완전히 이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게 너무너무 좀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조기 대선은 뭐 준비하겠다. 그런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당의 현재까지도 귀중한 어떤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고 귀중한 자원은 맞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지금까지 어떤 행보가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단 그럼 대선에서 좀 이따 여쭤보고요. 근데 친한계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진종호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박정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장동혁 의원도 그렇고 약간 돌아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남아 있는 친한계가 혹시나 뭐 분당 수준으로 이탈할 가능성, 뭐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세력을 이뤄서 이탈할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 왜냐하면 예. 분당이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도에 분당이 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김무성, 유승민 등등등 당시 당에 쟁쟁하고 대중적인 지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한동훈 대표를 따라가려고 할 사람 중에 과연 대중적인 지지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또 그럴 어떤 과연 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당을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이제 차기 대권 후보로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보도가 많은데요. 일단 워딩만 보면 대선 출마 가능성도 열어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눴죠. 네. 예. 저는 대선 당연히 저는 출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본인의 워딩 속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고 지금 또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대선에 저는 나온다 보고 뭐 한동훈 대표가 나오는 게 우리 당의 후보 군 입장에서 그 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으니까 그렇죠. 예,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이제 보여지고 아이고 제가 요즘 방송에 나가서 가장 곤욕인 게 뭐냐면은 네. 주제도 지금 비상계엄 상황에서 지금 잘못된 어떤 점들만 프레임을 방송국에서 그러니까요. 딱 짜가지고 이제 질문하니까 이제 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뭐 저는 뭐 할 말을 뭐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그런데
그 시누이 그러니까 시부모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예. 아니 우리 당에 있는 친한계 인사들 중에서 신조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이 민주당보다 더 세게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목요일날 TV조선 시사수 정치다에서도 아니 그날은 또 희한하게 신조 그는 당시에 멤버도 아니었는데 네. 와가지고 툴레툴레 분장실에 와가지고 막 분장을 하더래요. 그래 네. 그 아닌데요 하니까 아유 내가 왔으니까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명이 했는데 제 옆에 심지어 또 옆에 또 송영 송영우 변호사. 어. 예. 두 사람이 제 말하는 데마다 막 오히려 비판을 하는데 야, 참 이거 해도 너무한다.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신지호 전 의원하고 어떻게 인사는 하셨어요? 네, 인사는 하죠 당연히. 아니 근데 제가 의원님 그 TV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이제 질문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 자체가 뉴스가 여당에 불리한 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짜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화이팅 아니, 하시고. 예를 들면 예. 제가 그 지금 민주당이나 뭐 언론에서 대통령을 내란 수계 뭐 내란 우두머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그 법치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무지추징 원칙과 30년인데 지금 수사가 막 들어가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확정적인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지금 징역 나고 대장동을 비롯해 수많은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억울하고 정치검찰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민주당도 아니고 송 변호사가 우리가 민주당하고 같으면 되겠습니까? 달리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예, 뭐 송 변호사님 저희 방송에도 종종 출연하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그 저희가 질문 조금만 더 이어가자면은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후보군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이렇게 또 의원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한 전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나서려면 또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저는 예, 저는 그 대선 주자라면은 특히 우리 당의 네. 대선 주자라면 대한민국의 현실의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느냐,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어떻게 그 열어갈 것이냐 하는 확실한 어떤 철학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 좀 있어야 되고 특히 우파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확실한 어떤 정체성 측면에서 개인의 어떤 자유와 그리고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어떤 비전과 정책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게 가장 부족하고 제가 봤을 때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그런 어떤 정책, 즉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당 대표로서 또 당을 어떻게 본인이 이야기했던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입장은 없고 국민의 눈높이만 자꾸 강조를 했어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란 게 있습니까? 항상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만 하고 국민의 눈높이.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점에서 좀 그 한동훈 대표가 좀 보완을 좀 해서 대선 어떤 레이스에 저는 뛰어들지 않으면 본인의 어떤 경쟁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당의 입장에서도 저는 좀 의미 없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후보, 즉 본인이 또 경쟁력을 또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 좀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수사 관련된 부분 짧게 좀 더 다뤄볼게요. 예. 네, 지금 검찰, 경찰 할 거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2차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근데 며칠 만에 바로 공개적으로 또 소환 통보를 알리는 걸 보면 체포용 명분 쌓기 같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예, 그 당연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건 체포 어떤 명분을 네. 좀 쌓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뭐
굉장히 검찰이 일을 열심히 한다. 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일 하더라도 절대 봐주기 없다. 그런 어떤 명분용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공조수사본부 공조본의 수사 예, 뭐 예. 앞으로 또 상설 특검도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지금 중복 수사, 과잉 수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그 위협적인 사항들도 너무너무 많죠. 일단 뭐 경찰에서 검찰에서 뭐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뭐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언론에 그것도 뭐 정확한 것도 아니고 뭐 부정확한 것으로 막 경쟁적 속보 경쟁을 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피해 사실 공표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또 심각한 위협적인 사항은 검찰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네. 즉 대통령은 내란 외환 관련된 부분만 할 수 있는데 검찰은 내란 부분은 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그 직권 남용만 직권남용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 남용을 하는 건 좋은데 과연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 남용을 고리로 해서 본체인 내란을 끌고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 소지가 굉장히 많다. 작은 어떤 고리를 가지고 몸통을 수사를 저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의 이런 어떤 수사는 나중에 위법적인 수사 부분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은 수사를 못 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내란 관련된 걸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 사정기관에 이런 어떤 수사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사는 하되 신중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되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나중에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헌재도 그런데 탄핵 사건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탄핵 사건 가운데 이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이런 사법적인 절차는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반면에 물론 이제 혐의는 다르지만 또 이런 주장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관련된 수사도 그렇고 수사가 이런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고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지금 12월 10일 날 그 조국 그 전 대표 뭐 조국에 대한 네. 이제 사법 결정이 이제 징역 2년 원심 확정 판결이 최종적으로 났지만 무려 5년 걸렸습니다. 5년. 5년 걸렸어요. 예. 진짜. 이재명 지금 대표 관련돼서도 지금 얼마나 지금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습니까? 지금 공직선거법만 하더라도 2년 2개월 걸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항소심 관련해서는 본인이 지금 이제 그 관련된 지금 이제 뭐 송달도 지금 거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소송 기록 안 받고 뭐 변호인 선임 안 하고 네. 여러 가지. 예. 아니 얼마나 지금 이제 그 눈에 보이게 예. 소송을 지금 이제 지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것도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수사들 재판들이 있는데도 이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물론 따지고 보면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사실은 잘못한 거죠. 이게 좀 더 속도를 좀 내야 되는 건데, 근데 너무너무 좀 그 아쉬운데 어쨌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제 그 내란 관련된 경찰, 검찰, 공조본의 수사 그리고 네. 헌재에 이런 어떤 탄핵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지금 이제 과속하고 있다. 두 개의 어떤 이슈가 너무 지금 다르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당도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뭐 신속 판결 촉구 결의문을 내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데 뭐 최근에 대북 송금 관련된 사건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이번에는 재판부를 기피 신청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이제 재배당 신청을 내기도 했었는데 또 그런 식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3부 넘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그래 지금 현 상황을 좀 현명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뭐 용기라든지 아니면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매일신문 그 유튜브 우리 뉴스 캐비넷을 뭐 너무 이제 시청하시기 때문에 뭐 그 정치 고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박사님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착잡하시고 억울하고 분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탄핵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참 너무너무 참 우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그 경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를 대구 경북에서 1번으로 지지 선언하면서 대구 경북 선대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상황에 참 우울한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미 뭐 그 민주당 정부는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참 계속해서 좀 가져놨던 공작을 좀 해왔지 않습니까? 그 이해찬 전 의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집회 나와가지고 나는 윤석열 탄핵하는데 겨울 내내 집회 나와서 고생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탄핵 국면이 좀 일찍 왔다. 그렇게 좀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현재 간 이 사항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불리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게임이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작이다.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사법적인 영역도 있지만 정치적 영역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 번의 전 대통령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때 소위 말하는 노빠들이 막 광장에 와가지고 막 그 촛불 시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탄핵 때는 그때는 광화문 광장에 또 막 와서 결국은 그 인용이 돼서 결국은 이 여론 싸움이 또 헌법재판소 탄핵 국면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또 모이고, 또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는 강력하게 또 좀 댓글로 참여하고, 이런 어떤 여론 전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좀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여론전이 또 만에 하나 또 조기 대선으로 가더라도 그대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세로 우리가 보내면 우리가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좀 각오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